여보, 생선 좋은 거 사왔어요. 오늘 저녁엔 생선구이 해드릴게요. 응. 명호의 대답은 언제나처럼 단조로웠습니다. 정숙은 부엌에서 장을 정리하면서 문득 딸 은희 생각이 났어요. 은희는 대학에서 국문학을 가르치는 교수였는데 바쁜 와중에도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집에 들러 부모님 안부를 물었습니다. 정숙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고마운 딸이었죠. 은희와 정숙은 모녀라기보다는 친구 같은 사이였습니다. 나이 차이가 30살밖에 나지 않아서 그런지 아니면 정숙이 워낙 마음이 젊어서 그런지 둘이 함께 있으면 시간 가는 줄을 몰랐어요. 은희는 어릴 때부터 아버지 명호보다는 어머니 정숙과 더 가까웠습니다. 명호가 외항선 항해사로 일하느라 집을 자주 비웠던 탓도 있었고 성격 자체가 과묵한 편이라 딸과 대화를 나누는 일이 많지 않았거든요. 저녁 식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정숙이 성심껏 차린 상을 받고 명호는 여전히 말이 없었어요. 가끔씩 깊은 한숨을 내쉬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정숙은 남편의 표정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말을 걸어보았어요. 여보, 요즘 어디 아픈 데라도 있어요? 병원에 한번 가보시는 게 어떨까요? 아픈 데는 없어. 그냥 생각이 많을 뿐이야. 무슨 생각이요? 명호는 젓가락을 놓고 정숙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뭔가 말하고 싶어하는 기색이 역력했지만 결국 고개만 가로저었어요. 아무것도 아니야. 나이 들면 다 이런 거 아니겠어?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입니다. 부탁드립니다. 세월 담은 사연을 찾아주신 고마운 분들께 기쁨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사연 시작합니다. 하지만 정숙은 알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단순히 나이 들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걸요. 뭔가 마음속에 묻어둔 것이 있다는 걸 말이에요. 40여 년을 함께 살아온 부부니까 말하지 않아도 느껴지는 게 있었거든요.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는 동안 정숙은 창밖으로 보이는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둠이 내린 바다는 낮과는 또 다른 모습이었어요. 파도 소리가 바람에 실려 들려왔고 등대의 불빛이 일정한 간격으로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풍경이었지만 왠지 마음 한구석이 싸늘해지는 느낌이었어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은희가 돌아온 거였어요. 어머니, 아버지, 안녕하세요. 은희의 밝은 목소리가 집안을 환하게 만들었습니다. 정숙은 반가운 마음에 급히 부엌에서 나왔고 명호도 소파에서 일어났어요. 은희야, 어서 와라. 밥은 먹었니? 네, 학교에서 먹고 왔어요. 어머니는 어떠세요? 아버지도 건강하시고? 은희는 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안부를 물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향해서도 다정한 미소를 지어 보였어요. 명호는 딸을 보며 잠시 표정이 밝아지는 듯 했지만 곧 다시 무표정해졌습니다. 아버지, 요즘 좀 어떠세요? 어머니가 걱정하고 계시던데. 별일 없다. 내가 걱정할 일은 아니고. 명호의 대답은 여전히 간단했지만 은희는 그런 아버지의 성격을 잘 알고 있었기에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대신 어머니와 함께 거실에 앉아 최근에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다음 주에 시간 되시면 같이 여행 한번 다녀오면 어떨까요? 독도 쪽으로 배 타고 가는 여행 상품이 있던데 어머니가 좋아하실 것 같아서요. 정숙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은희와 함께하는 여행이라니 생각만 해도 즐거웠어요. 정말? 독도에도 갈 수 있어? 네, 날씨 좋으면 독도까지 다녀오는 코스래요. 아버지도 같이 가시면 좋겠는데. 은희가 아버지를 바라보며 말했지만 명호는 여전히 무뚝뚝한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숙이 기대에 찬 눈빛으로 바라보자 결국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가보자. 오랜만에 바다 구경도 할 겸. 그날 밤 정숙은 오랜만에 기분 좋게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딸과 함께하는 여행, 그리고 남편도 함께 가겠다고 한 것이 무척 기뻤거든요. 하지만 명호는 침대에 누워서도 잠들지 못하고 있었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 하나 있었고 그 비밀이 점점 그를 괴롭히고 있었거든요. 일주일 후 약속했던 여행 날이 밝았습니다. 정숙은 새벽부터 일어나 여행 준비를 했어요. 오랜만에 딸과 함께하는 여행이라 마음이 들뜨는 걸 어쩔 수 없었거든요. 평소보다 정성스럽게 화장도 하고 예쁜 옷도 골라 입었습니다. 여보, 빨리 준비해요. 은희가 곧 올 거예요. 명호는 여전히 무뚝뚝한 표정이었지만 그래도 여행 가방을 챙기고 있었어요. 하지만 정숙이 보기에는 영 내키지 않아 하는 것 같았습니다. 가방을 싸면서도 자꾸만 한숨을 쉬고 뭔가 망설이는 듯한 기색이 역력했거든요. 여보, 괜찮으시죠? 정말 가기 싫으시면 저희끼리만 가도. 아니야. 가겠다고 했으니까 가는 거야. 명호의 대답은 단호했지만 그 목소리에는 어딘지 모를 무거움이 깔려 있었습니다. 정숙은 남편의 표정을 살피며 불안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어요. 하지만 딸과의 약속이었고 또 오랜만에 가족이 함께하는 여행이니까 기분 좋게 가자고 마음먹었습니다. 오전 9시 은희가 도착했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는지 약간 피곤해 보이는 얼굴이었지만 어머니를 보자 환한 미소를 지었어요. 어머니, 준비 다 하셨어요? 아, 아버지도 일찍 일어나셨네요. 응, 우리 딸이랑 가는 여행인데 늦을 수 있겠니? 정숙은 기뻐하며 은희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모녀가 나란히 서 있으니 정말 자매 같아 보였어요. 은희도 어머니의 들뜬 모습을 보며 절로 웃음이 났습니다. 엄마랑 마지막으로 가고 싶었던 여행이야. 은희가 장난스럽게 말하자 정숙이 딸의 어깨를 툭툭 쳤어요. 무슨 마지막이야, 아직 젊은데. 앞으로도 자주 가자. 맞아요. 저도 어머니랑 더 많은 추억 만들고 싶어요. 부모와 딸이 정겨운 대화를 나누는 동안 명호는 조용히 서서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복잡한 감정이 섞여 있었어요. 사랑스러운 딸을 바라보는 아버지의 마음과 동시에 뭔가 괴로워하는 표정이 교차하고 있었거든요. 항구로 향하는 차 안에서도 정숙과 은희는 계속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독도에 대한 이야기, 바다 여행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최근에 있었던 소소한 일상들까지. 명호는 운전에만 집중하는 듯 보였지만 사실은 뒤에서 나누는 모녀의 대화를 한마디도 놓치지 않고 듣고 있었어요. 아버지, 요즘 바다 보러 자주 가시죠? 갑자기 은희가 아버지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명호의 어깨가 살짝 움츠러들었어요. 가끔 산책 삼아서. 바다가 좋으세요? 예전에는 항해사 일하실 때 바다가 지겹다고 하셨는데. 은희의 질문에 명호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백미러로 딸의 얼굴을 바라본 뒤 다시 앞을 보며 대답했어요. 나이 들면서 생각이 바뀌는 것 같다. 그런가요? 저도 어머니도 아버지가 바다를 많이 좋아하신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여행을 계획한 거거든요. 은희의 말에 정숙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편이 요즘 자주 바다를 바라보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냥 좋아해서 그런 줄 알았는데 뭔가 다른 이유가 있는 것 같기도 했어요. 항구에 도착하자 벌써 많은 사람들이 여객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가족들, 연인들, 친구들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여행을 떠나는 모습이었어요. 정숙은 그런 활기찬 분위기에 더욱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와, 사람이 정말 많네요. 역시 독도 여행은 인기가 많나 봐요. 그러게 말이에요. 우리도 빨리 배에 올라가요. 은희가 어머니의 손을 잡고 여객선으로 향했습니다. 명호는 뒤따라오면서 계속 주변을 둘러보고 있었어요. 마치 누군가를 경계하는 듯한 아니면 뭔가를 걱정하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여객선에 올라 선실을 배정받았습니다. 3인용 선실이었는데 창밖으로 바다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좋은 자리였어요. 정숙은 창가에 앉아 바다를 바라보며 감탄했습니다. 정말 예쁘다. 이렇게 바다를 보니까 마음이 다 시원해지네. 어머니가 좋아하시니까 저도 기뻐요. 아버지도 앉으세요.
은희가 아버지를 선실 안으로 불렀지만 명호는 문 근처에 서서 망설이고 있었어요. 뭔가 불안한 듯한 표정으로 딸과 아내를 번갈아 보고 있었습니다. 배가 출발하고 1시간 정도 지났을까요? 정숙과 은희는 갑판으로 나가 바다 구경을 하고 왔습니다. 선실로 돌아와 쉬고 있는데 갑자기 명호가 딸을 빤히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그 시선이 너무 강렬해서 은희가 어색해할 정도였습니다. 아버지, 왜 그렇게 보세요? 은희야. 명호가 딸의 이름을 부르며 입을 열었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무거움이 실려 있었어요. 정숙도 남편의 분위기가 이상하다는 걸 느끼고 긴장했습니다. 뭔가 너한테 물어보고 싶은 게 있다. 네, 뭔데요? 은희가 의아한 표정으로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명호는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하고 있다가 갑자기 충격적인 말을 내뱉었어요. 내가 우리 피가 아니란 걸 아냐? 선실 안의 공기가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정숙은 남편의 말을 듣고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은희도 깜짝 놀라며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 갑자기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젊었을 때, 외항선에서 일할 때 알았던 일이야. 너를 낳기 전후의 일들을 생각해보니 명호의 말은 점점 더 구체적이 되어 갔습니다. 정숙은 남편을 말리려고 했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여보, 그만해요. 은희 앞에서 무슨 말을. 엄마는 알고 계셨어요? 은희가 어머니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그 눈빛에는 당황스러움과 동시에 상처받은 마음이 역력했어요. 정숙은 어쩔 줄 모르고 눈물만 글썽였습니다. 선실 안의 분위기는 점점 더 무거워졌습니다. 바깥에서는 파도 소리와 갈매기 울음소리가 들려왔지만 세 사람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오랜만에 함께하는 즐거운 여행이 순식간에 악몽 같은 시간으로 변해버린 거였습니다. 그날 밤이 되었습니다. 달빛이 바다를 은빛으로 물들이고 있었고 여객선은 잔잔한 파도를 가르며 독도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가족의 마음은 전혀 평온하지 않았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에도 세 사람은 거의 말을 나누지 않았어요. 은희는 충격을 받은 듯 음식을 거의 손대지 않았고 정숙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딸을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명호는 자신이 던진 말 때문에 후회하는 듯 보였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어요. 밤늦은 시간 은희가 혼자서 갑판으로 나왔습니다. 시원한 바닷바람을 맞으며 복잡한 마음을 정리하려고 했던 거였어요. 달빛 아래서 바다를 바라보고 있는데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명호가 딸을 따라 나온 거였어요. 두 사람은 난간에 서서 바다를 바라보며 서로 말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명호가 딸을 향해 손을 뻗었어요. 은희야, 아버지가 미안하다. 내가 바로 그때였습니다. 배가 갑자기 큰 파도를 만나 크게 흔들렸고 은희가 균형을 잃으며 난간 쪽으로 기울어졌어요. 명호는 재빨리 딸을 붙잡으려고 손을 뻗었지만 순간 은희의 비명이 어둠 속으로 사라져버렸습니다. 으악! 파도 소리와 함께 딸의 절규가 바다에 흩어졌습니다. 은희야, 은희야. 정숙의 절규가 밤바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선실에서 쉬고 있던 정숙이 딸의 비명 소리를 듣고 급히 갑판으로 뛰어나온 거였어요. 명호는 난간에 매달리듯 서서 어둠 속 바다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하게 질려 있었고 손은 떨리고 있었어요. 여보, 은희가 어디 있어요? 우리 은희가 어디 갔어요? 정숙이 남편의 팔을 붙잡으며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명호는 대답하지 못하고 멍하니 바다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의 입술에서는 중얼거리는 소리만 새어나왔습니다. 내가 한 게 아니다. 내가 한 게 아니야. 곧 다른 승객들과 선원들이 소란을 듣고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갑판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어요. 누군가는 손전등을 들고 바다를 비추었고 또 다른 승객은 선장에게 급히 상황을 알렸습니다. 선장님, 사람이 바다에 빠졌습니다. 뭐라고요? 지금 즉시 비상신호를 보내고 해경에 연락하세요.
선장의 다급한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배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승객들은 모두 갑판으로 나와 바다를 내려다보며 실종된 사람을 찾으려고 했어요. 하지만 어둠이 내린 바다에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진정하세요. 해경이 곧 올 거예요. 한 승객이 정숙을 위로하려고 했지만 정숙은 계속 딸의 이름을 부르며 울고 있었어요. 40년을 함께 살아온 소중한 딸이 순식간에 사라져버린 상황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거든요. 은희야, 엄마가 여기 있어. 대답해. 정숙의 목소리는 점점 더 간절해졌습니다. 하지만 바다는 잔인하게도 파도 소리로만 대답할 뿐이었어요. 명호는 여전히 난간에서 떨어지지 않고 서 있었는데 그의 얼굴에는 충격과 절망이 뒤섞인 표정이 어려 있었습니다. 30분 후 해양경찰의 구조선이 도착했습니다. 강력한 서치라이트가 바다를 샅샅이 훑었고 구조요원들이 신속하게 수색 작업을 시작했어요. 여객선도 주변 해역을 천천히 돌며 실종자를 찾았습니다. 실종자의 인적사항을 알려주세요. 해경 수사관이 정숙과 명호에게 다가와 질문했습니다. 정숙은 울음을 참으며 딸에 대한 정보를 제공했어요. 이은희, 40살 대학 교수입니다. 키가 165cm 정도이고 정숙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딸의 인적사항을 말하는 것 자체가 현실을 받아들이는 일 같아서 더욱 괴로웠거든요. 사고 당시 상황을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수사관이 명호를 향해 질문했습니다. 명호는 한참 동안 말을 하지 못하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딸이 갑판에서 바다를 보고 있었어요. 제가 다가가서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배가 흔들리면서 그때 정확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딸이 균형을 잃었어요. 제가 붙잡으려고 했는데 미처 잡지 못했습니다. 명호의 설명을 듣던 정숙이 갑자기 남편을 날카롭게 바라보았습니다.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오늘 오후에 선실에서 있었던 일, 그리고 남편의 이상한 행동들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수색 작업은 밤새도록 계속되었습니다. 헬리콥터까지 동원되어 넓은 해역을 샅샅이 뒤졌지만 은희의 흔적은 찾을 수 없었어요. 새벽이 되어서야 수색 작업이 일시 중단되었습니다. 가족분들께서는 일단 육지로 돌아가셔서 기다리시는 게 좋겠습니다. 낮이 되면 더 넓은 범위로 수색을 재개하겠습니다. 해경 관계자의 말에 정숙은 고개를 저었어요. 안 돼요. 저는 여기서 기다릴 거예요. 우리 은희가 돌아올 때까지. 어머님, 이런 상태로는 안 됩니다. 일단 집으로 가셔서 몸부터 추스리세요. 주변 사람들의 설득에도 불구하고 정숙은 바다를 떠나려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결국 명호의 부축을 받아 여객선에서 내려야 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차 안은 침묵으로 가득했습니다. 정숙은 창밖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고 있었고 명호는 핸들을 꽉 쥔 채 앞만 보고 있었어요. 둘 다 아무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어떠세요? 몰입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좋아요 버튼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어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신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집에 도착하자마자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기자였어요. 실종 사고에 대해 몇 가지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실종자가 대학 교수라고 들었습니다만 정숙은 전화를 받을 기력도 없었고 명호가 대신 받았어요. 하지만 질문에 제대로 대답하지 못하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곧 다른 신문사에서도 전화가 왔고 집 앞에는 기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이튿날 아침 지역 신문 일면에 큰 기사가 실렸습니다. 대학 교수 딸 독도행 여객선에서 실종이라는 제목이었어요. 기사에는 은희의 사진과 함께 사고 경위가 자세히 나와 있었습니다. 정숙은 신문을 보고 더욱 절망에 빠졌어요. 딸의 실종이 이렇게 세상에 알려지는 것 자체가 현실감을 더했거든요. 이웃들도 하나둘씩 집으로 찾아와 위로의 말을 건넸지만 정숙에게는 아무것도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정숙아, 너무 상심하지 마라. 은희가 꼭 무사히 돌아올 거야. 그래,
요즘 구조기술이 얼마나 발달했는데. 걱정하지 마. 이웃들의 위로를 받으면서도 정숙의 마음속에는 의문이 자꾸 생겨났어요. 남편의 행동이 이상했거든요. 사고 직후부터 지금까지 명호는 제대로 된 설명을 하지 않고 있었고 자꾸만 내가 한 게 아니다라고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오후에 해경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수색 범위를 더 넓혀서 계속 찾고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희망은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여보, 정말 그날 밤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정숙이 조심스럽게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명호는 소파에 앉아 멍하니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는데 아내의 질문에 몸을 움츠렸어요. 아무 일도 없었어. 그냥 사고였어. 하지만 당신이 자꾸 이상한 말을 하잖아요. 내가 한 게 아니라니 도대체 무슨 뜻이에요? 정숙의 목소리가 점점 날카로워졌습니다. 남편에 대한 의심이 커지고 있었거든요. 명호는 대답하지 않고 고개만 떨궜어요. 그날 밤 정숙은 잠들지 못하고 딸의 방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은희가 어릴 때부터 사용하던 책상 대학 교수가 된 후에도 가끔 가져오던 책들, 그리고 가족 사진들이 그대로 놓여 있었어요. 마치 딸이 곧 돌아올 것처럼 말이죠. 은희야, 엄마가 잘못했구나. 그날 여행을 가지 말았어야 했는데. 정숙은 딸의 침대에 앉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동시에 마음 한구석에서는 남편에 대한 불신이 자라나고 있었어요. 정말 단순한 사고였을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던 걸까? 새벽 2시 명호도 잠들지 못하고 거실에서 바다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후회와 죄책감이 뒤섞여 있었어요. 입술에서는 계속해서 같은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내가 한 게 아니야. 정말 내가 한 게 아니라고. 하지만 그 말을 아무리 반복해도 마음의 짐은 덜어지지 않았습니다. 4챕터 사흘째 되는 날 해양경찰서에서 정숙과 명호를 불러들였습니다.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는 뜻이었어요. 정숙은 불안한 마음을 안고 남편과 함께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명호는 평소보다 더욱 침묵했고 가끔씩 손을 떨고 있었어요. 이명호 씨, 사고 당일 상황을 다시 한번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수사관의 질문에 명호는 한참 동안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하기 시작했어요. 저녁 식사 후에 은희가 혼자 갑판으로 나갔어요. 제가 따라 나가서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어떤 이야기를 하려고 하셨습니까? 수사관의 추가 질문에 명호는 말을 막혔습니다. 선실에서 있었던 일, 그 충격적인 말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정숙이 남편의 곤란한 모습을 보며 대신 입을 열었어요. 그날 오후에 남편이 은희에게 이상한 말을 했어요. 어떤 말이죠? 은희가 우리 친딸이 아닐 수도 있다는 말을요. 수사관의 표정이 순간 변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사고가 아닐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하는 중요한 정보였거든요. 이명호 씨, 왜 그런 말씀을 하신 겁니까? 명호는 고개를 숙이고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입을 열어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제가 젊었을 때 외항선 항해사로 일했습니다. 그때 몇 달씩 바다에 나가 있었거든요. 은희를 임신했을 때도 제가 집에 없었어요. 명호의 목소리는 점점 더 작아졌습니다. 마치 고백하기 싫은 이야기를 억지로 꺼내는 것 같았어요. 돌아와 보니 계산이 맞지 않더라고요. 제가 집을 떠난 시기와 아이가 태어난 시기를 생각해 보면 정숙이 남편의 말을 듣고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40년 동안 묻어두었던 비밀이 이렇게 드러나는 것에 충격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딸에게 그런 말을 하신 거군요. 네. 하지만 밀지는 않았어요. 정말로 붙잡으려고 했는데 놓쳤을 뿐입니다. 명호의 변명에도 불구하고 수사관의 시선은 의심스러웠어요. 동기가 충분한 상황이었거든요. 친딸이 아닐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던 아버지가 그 딸과 단둘이 갑판에 있었던 상황 말이에요. 부인께서는 이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수사관이 정숙을 향해 질문했습니다.
정숙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은희는 제 딸이에요. 누가 낳았든 상관없이 제가 키운 소중한 딸이라고요. 그럼 왜 남편분께 사실을 말하지 않으셨습니까? 말할 수가 없었어요. 가정이 깨질까봐. 그리고 은희가 상처받을까 봐서요. 수사관은 부부의 진술을 들으며 메모를 했습니다. 그리고 명호에게 더 구체적인 질문을 던졌어요. 갑판에서 정확히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다시 말씀해 주세요. 은희가 난간에 서서 바다를 보고 있었어요. 제가 다가가서 미안하다고 아버지가 잘못했다고 말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배가 갑자기 흔들리면서 배가 흔들린 정도가 어느 정도였나요? 크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은희가 놀라서 균형을 잃었고 명호의 설명을 들으며 수사관은 의구심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작은 흔들림으로 성인이 바다에 빠진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었거든요. 증인이 있습니까? 그 순간을 본 사람이요. 아무도. 밤늦은 시간이라 갑판에는 저희만 있었어요. 수사관은 고개를 끄덕이며 추가 질문을 했습니다. 이명호 씨, 혹시 딸에게 원한이나 분노를 느낀 적은 없나요? 그런 건 절대 아니에요. 은희는 제 딸이에요. 비록 피가 섞이지 않았을지도 모르지만 제가 사랑하는 딸이라고요. 명호의 목소리가 격해졌습니다. 하지만 그의 반응이 오히려 더 의심스러워 보였어요. 조사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정숙은 남편을 향해 쌓였던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당신이 그 애를 바다로 밀었어. 아니야. 내가 그럴 리가 없다고. 하지만 당신은 은희를 친딸로 생각하지 않았잖아요. 그래도 내가 키운 딸인데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 있겠어? 부부는 길가에서 큰 소리로 다투었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쳐다볼 정도였어요. 정숙의 눈에는 남편이 더 이상 믿을 수 없는 사람으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이 그동안 바다를 자주 바라본 것도 혹시 죄책감 때문이었던 거예요? 그게 아니라고. 나는 정말. 명호는 변명을 계속했지만 정숙의 의심은 더욱 깊어질 뿐이었어요. 집에 도착하자 이웃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딸이 친딸이 아니라던데? 그러게, 그래서 그런 일이 일어난 건 아닐까? 참 안 됐다. 그 착한 은희가. 이웃들의 수군거림이 정숙의 가슴을 더욱 아프게 했어요. 딸의 실종도 괴로운데 이제는 가족의 비밀까지 동네 전체에 알려진 상황이었거든요. 그날 밤 지역 뉴스에서 이 사건이 보도되었습니다. 실종된 대학 교수, 양녀 가능성 제기라는 자극적인 제목이었어요. 기자는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하며 가족 내 갈등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정숙은 텔레비전을 끄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명호는 거실에 혼자 남아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40년 동안 쌓아온 가정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다음 날 해양경찰에서 추가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사고 해역의 조류와 바람을 분석한 결과 실종자가 생존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내용이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사건의 의문점들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현재까지의 조사 결과 단순 사고로 보기에는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계속 수사를 진행하겠습니다. 해경 대변인의 발표를 듣고 정숙은 더욱 절망에 빠졌어요. 딸이 돌아올 희망도 사라져가고 남편은 의심받고 있고 온 동네가 자신들을 수상한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거든요. 여보, 정말 진실을 말해주세요. 그날 밤에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정숙이 마지막으로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명고는 고개를 떨구며 눈물을 흘렸어요. 정말 사고였어. 내가 은희를 해칠 리가 없다고. 비록 피가 섞이지 않았을지도 모르지만 은희는 내 딸이야. 하지만 정숙은 더 이상 남편의 말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많은 의문점들이 있었고 남편의 행동도 이상했거든요. 그날 밤부터 정숙은 남편과 같은 침대에서 잠들지 않았어요. 사건이 일어난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은희의 소식은 전혀 없었습니다. 수색 작업도 점차 축소되고 있었고
언론의 관심도 다른 사건으로 옮겨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정숙의 마음속 상처는 더욱 깊어져만 갔습니다. 명호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내의 의심스러운 시선, 이웃들의 수군거림, 그리고 경찰의 계속되는 조사까지 모든 것이 그를 올가매고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밤 바다를 바라보며 후회했어요. 왜 그런 말을 했을까? 왜 딸을 제대로 지켜주지 못했을까 하고 말이죠. 열흘째 되던 날 아침, 정숙은 꿈에서 깼습니다. 은희가 나타나 엄마, 나 여기 있어요 라고 말하는 꿈이었어요. 너무나 생생한 꿈이라 정숙은 잠시 딸이 정말 돌아온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여전히 차갑고 절망적이었어요. 아침 일찍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해양경찰서에서 걸려온 전화였어요. 부인, 급히 나와주셔야겠습니다. 중요한 물건이 발견되었어요. 정숙의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혹시 은희가 발견된 건 아닐까 하는 희망과 동시에 나쁜 소식일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엇갈렸어요. 명호도 전화 내용을 듣고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해안가에 도착하자 수많은 경찰과 구조요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사이에서 비닐봉지에 담긴 무언가가 보였어요. 정숙이 다가가자 해경 수사관이 조심스럽게 물건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이 따님 것이 맞나요? 정숙은 비닐봉지 안에 물건을 보고 주저앉을 뻔했어요. 은희가 신고 있던 운동화 한 짝이었거든요. 분명히 그날 여행 갈 때 은희가 신었던 하얀색 운동화였습니다. 네, 맞아요. 우리 은희 신발이에요. 정숙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신발이 발견되었다는 것은 이제 정말로 은희가 바다에 빠졌다는 확실한 증거였거든요. 희미하게나마 가지고 있던 희망이 완전히 사라지는 순간이었어요. 어디서 발견되었나요? 명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여객선 침몰 지점에서 약 3km 떨어진 해안가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조류를 타고 떠내려온 것으로 추정됩니다. 수사관의 설명을 듣고 정숙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 자리에 쓰러지듯 주저앉으며 울부짖었습니다. 은희야, 우리 은희야. 정숙의 절규가 해안가에 울려 퍼졌습니다. 주변에 있던 사람들도 모두 숙연해졌어요. 한 어머니가 딸을 잃은 슬픔이 얼마나 클지 모두가 짐작할 수 있었거든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저 멀리서 차 한 대가 급히 달려오더니 멈춰섰어요. 기자들이었습니다. 누군가 소식을 흘렸거나 경찰 무전을 듣고 온 것 같았어요. 실종자의 신발이 발견되었다는데 사실인가요? 가족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기자들이 카메라와 마이크를 들이댔습니다. 플래시가 번쩍번쩍 터졌고 정숙과 명호의 절망적인 모습이 그대로 촬영되었어요. 정숙은 얼굴을 가리며 울었고 명호는 기자들을 막으려고 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가족 간 갈등이 있었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번 사건과 관련이 있나요? 한 기자의 질문에 명호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우리 딸이 실종된 상황에서 그런 질문을. 하지만 양녀 가능성이 제기되었고 사고 당시 아버지와 단둘이 있었다는 증언이. 기자의 추궁에 명호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거친 숨을 몰아쉬며 기자들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나가세요. 당장 나가라고요. 하지만 기자들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적극적으로 질문을 던지며 카메라를 들이댔어요. 정숙은 남편의 팔을 붙잡으며 그 자리를 벗어나려고 했습니다. 그날 저녁 뉴스에는 충격적인 장면들이 그대로 방송되었어요. 신발을 발견한 현장, 오열하는 정숙의 모습, 그리고 기자들에게 분노하는 명호의 모습까지. 온 국민이 이 가족의 비극을 지켜보게 된 거였습니다. 실종된 대학 교수의 신발 발견, 가족 내 갈등 의혹 확산, 자극적인 제목의 뉴스가 계속해서 반복 방송되었어요. 이제는 단순한 실종 사건이 아니라 사회적 관심을 받는 사건이 되어버린 거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정숙과 명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집 앞에는 여전히 기자들이 기다리고 있었고 전화는 계속해서 울렸습니다. 정숙은 전화선을 뽑아버렸어요.
이제 정말 끝이구나. 정숙이 중얼거렸습니다. 딸의 신발이 발견되었다는 것은 생존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뜻이었거든요. 열흘 동안 품어왔던 희망이 완전히 산산조각 난 순간이었어요. 명호는 소파에 앉아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온 세상이 자신을 의심하고 있다는 느낌이었어요. 가족은 물론이고 이웃들, 언론, 그리고 경찰까지 모두가 자신을 딸을 해친 아버지로 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당신이 지은 건 우리 가정이야. 정숙이 남편을 향해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동안 쌓였던 분노와 절망이 모두 폭발하는 순간이었어요. 그 아이의 생명까지 빼앗은 거냐? 정말 아니라고. 나는. 명고가 변명하려 했지만 정숙은 듣고 싶지 않았어요. 남편의 모든 말이 거짓말로 들렸거든요. 40년을 함께 살았는데 당신이 이런 사람인 줄 몰랐어요. 정숙의 말에 명호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거친 남자가 소리 없이 우는 모습이 더욱 처량해 보였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명호의 사과도 이미 늦었어요. 정숙은 남편을 바라보지도 않고 은희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문을 꽉 닫아버렸어요. 그날 밤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명호를 참고인 조사를 위해 내일 출석하라는 내용이었어요. 사실상 용의자 조사나 다름없었습니다. 이명호 씨, 내일 오전 10시까지 출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를 받은 명호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어요. 이제 정말로 범죄자 취급을 받게 된 거였습니다. 그날 밤 명호는 잠들지 못했어요. 거실에서 밤새도록 은희의 어린 시절 사진을 보며 지냈습니다. 첫 생일 때의 사진, 초등학교 입학식 사진, 대학 졸업식 사진까지. 비록 피가 섞이지 않았을지도 모르지만 은희는 분명히 자신의 딸이었어요. 은희야, 아빠가 미안하다. 아빠가 너를 지켜주지 못했구나. 명호는 딸의 사진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눈에서는 끝없이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새벽이 되자 정숙도 방에서 나왔습니다. 한숨도 잠들지 못한 것 같았어요. 두 사람은 거실에서 마주 앉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40년을 함께 살아온 부부였지만 이제는 서로를 바라볼 수도 없는 사이가 되어버린 거였어요. 아침이 되자 집 밖에는 더 많은 기자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명호가 경찰서로 출석한다는 소식이 알려진 모양이었어요. 용의자 소환. 진실은 무엇인가? 신문 일면 기사 제목이었습니다. 이제 명호는 완전히 용의자로 취급받고 있었어요. 정숙은 신문을 보고 더욱 절망했습니다. 딸도 잃고 남편도 잃고 이제는 평범했던 일상마저 모두 사라져버린 거였어요. 명호가 경찰서로 향할 때 정숙은 현관에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한때는 사랑했던 남편이었지만 이제는 낯선 사람처럼 느껴졌어요. 명호도 아내를 돌아보며 마지막 인사를 건넸지만 정숙은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집에 혼자 남은 정숙은 은희의 방에서 오열했어요.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딸의 실종, 남편에 대한 의심, 그리고 온 세상의 시선까지. 정숙은 이 모든 것을 어떻게 견뎌야 할지 알 수 없었어요. 정숙은 홀로 남은 집에서 은희의 연구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딸이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는 현실을 받아들이기 싫었지만 그래도 딸의 흔적들을 소중히 간직하고 싶었거든요. 책상 위에는 학술 논문 원고들이 정리되어 있었고 벽에는 학생들과 찍은 사진들이 걸려 있었어요. 서랍을 열어보니 온갖 연구 자료들과 개인적인 물건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숙은 하나하나 꺼내며 딸의 생전 모습을 떠올렸어요. 펜, 노트, 그리고 딸이 좋아했던 작은 장신구들까지. 모든 것이 은희의 채취를 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서랍 깊숙한 곳에서 정숙의 손이 무언가에 닿았어요. 봉투였습니다. 겉봉에는 엄마에게라고 은희의 손글씨로 적혀 있었어요. 정숙의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딸이 자신에게 남긴 편지가 있었던 거였어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어보니 몇 장의 편지지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편지와 함께 의외의 것이 들어 있었어요. 병원 봉투였습니다. 정숙이 자세히 보니 유전자 검사 결과서였어요. 유전자 친자 확인 검사 결과서. 정숙은 그 제목을 보고 온몸이 떨렸습니다. 은희가 몰래 친자 확인을 했던 거였어요. 결과를 보니 명호의 말이 맞았습니다. 은희는 정말로 명호의 친딸이 아니었던 거예요. 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편지의 내용이었습니다. 은희의 정성스러운 손글씨로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사랑하는 엄마에게. 엄마가 이 편지를 읽고 계신다면 아마 제가 이미 진실을 알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셨을 거예요. 네, 맞아요. 아버지의 생각이 옳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친딸이 아니에요. 정숙은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딸이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던 거였어요. 처음에는 충격이었어요. 엄마와 아버지가 숨기려고 했던 비밀을 우연히 알게 되었을 때 말이에요. 어릴 때부터 왠지 아버지와는 닮은 점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이제야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편지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엄마 전혀 상관없어요. 저에게는 아버지가 진짜 아버지예요. 저를 키워주시고 사랑해주신 분이니까요. 피가 섞이지 않았다고 해서 가족이 아닌 건 아니잖아요. 정숙은 딸의 따뜻한 마음을 느끼며 더욱 울었어요. 아버지께서 이 사실로 괴로워하고 계신다는 걸 알고 있어요. 가끔 저를 바라보시는 눈빛에서 느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직접 말씀드리려고 했어요. 아버지, 괜찮다고. 저는 아버지를 진짜 아버지로 생각한다고요. 편지의 마지막 부분을 읽고 정숙은 충격을 받았어요. 이번 여행에서 꼭 아버지께 말씀드릴 거예요. 그리고 우리 가족이 다시 예전처럼 행복해졌으면 좋겠어요. 엄마, 아버지, 사랑해요. 정숙은 편지를 다 읽고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은희가 아버지를 용서했다는 것, 아니 용서할 것도 없이 진짜 아버지로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았거든요. 그렇다면 그날 밤 갑판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정숙은 급히 전화를 들었습니다. 경찰서에 있을 명호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했어요. 하지만 전화는 받지 않았습니다. 아마 조사를 받고 있는 중이었을 거예요. 1시간 후 명호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얼굴은 더욱 지쳐 보였고 어깨는 무겁게 처져 있었어요. 정숙은 편지를 들고 남편에게 다가갔습니다. 여보, 이것 좀 보세요. 명호는 정숙이 건네는 편지를 의아하게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편지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첫 줄을 읽자마자 명호의 표정이 변했어요. 이게 은희가 쓴 거야? 네, 연구실 서랍에서 찾았어요. 유전자 검사 결과와 함께요. 명호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계속 읽었습니다. 딸의 따뜻한 마음이 글자 하나하나에 담겨 있었어요. 특히 아버지를 진짜 아버지로 생각합니다라는 부분을 읽을 때는 목이 메었습니다. 은희가 이미 알고 있었구나. 명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딸이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진짜 아버지로 여기고 있었다는 사실에 감동받았거든요. 그럼 그날 밤에 은희가 먼저 이야기하려고 했던 건 아닐까요? 정숙의 말에 명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야 그날 밤의 상황이 더 명확해졌습니다. 딸이 갑판에 나온 것도 아버지가 따라 나온 것도 모두 이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서였을 거예요. 내가 은희의 마음을 몰랐구나. 명호는 후회하며 고개를 떨궜습니다. 딸이 이렇게 깊은 사랑을 품고 있었는데 자신은 오해와 의심만 키워왔던 거였어요. 여보, 정말로 그날 밤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은희가 이런 마음이었다면. 정숙의 질문에 명호는 다시 그날 밤을 떠올려 보았습니다. 이제는 딸의 진심을 알고 나니 그때의 상황이 다르게 해석되었어요. 은희가 나한테 먼저 말을 걸었어. 명호가 조심스럽게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할 말이 있어요. 라고 했었는데 나는 그게 뭔지 몰랐지. 그래서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나도 미안하다고 아버지가 먼저 말할 게 있다고 했어. 그때 은희가 웃으면서
명호는 기억을 더 자세히 떠올리려고 노력했어요. 아버지가 걱정하시는 거 다 알아요. 하지만 전혀 상관없다고, 아버지는 제 진짜 아버지라고 그렇게 말했었어. 명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제야 딸의 마지막 말이 무슨 뜻이었는지 깨달았거든요. 그런데 내가 너무 감격해서 은희를 꼭 안아주려고 했어. 그때 배가 흔들렸고 명호는 그날 밤의 진실을 하나씩 기억해냈습니다. 딸을 해치려던 게 아니라 고마운 마음에 안아주려고 했던 거였어요. 하지만 그 순간 배가 흔들리면서 비극이 일어난 거였습니다. 정말 사고였던 거구나. 정숙도 이제야 남편을 완전히 믿을 수 있었어요. 은희의 편지가 모든 것을 명확하게 해준 거였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열흘 동안 서로를 의심하고 원망했던 시간들이 너무나 아까웠습니다. 은희가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는 사랑과 용서였는데 그들은 오해와 의심에만 빠져 있었거든요. 여보, 미안해요. 당신을 의심했던 거 나야말로 미안해. 은희의 마음을 제대로 알아주지 못해서 부부는 서로를 위로하며 오랜만에 껴안았습니다. 비록 딸은 돌아오지 않았지만 적어도 서로에 대한 오해는 풀린 거였어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급하게 들어오는 것 같았어요. 정숙과 명호는 깜짝 놀라며 거실로 나갔습니다. 거실에는 해양경찰 수사관이 서 있었어요. 평소보다 표정이 밝아 보였습니다. 급한 소식이 있어서 직접 왔습니다. 수사관의 말에 두 사람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혹시 은희에 대한 소식인가 싶어서요. 혹시 우리 은희가? 정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수사관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은희 씨가 무인도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수사관의 말에 정숙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뻔했어요. 명호가 재빨리 아내를 부축했습니다. 열흘 동안 포기했던 희망이 순간 되살아났거든요. 정말이에요? 우리 은희가 살아있다고요? 정숙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너무 믿을 수 없는 소식이라 꿈인지 현실인지 구분이 안 되었어요. 네, 1시간 전에 해경 헬기가 무인도에서 구조했습니다. 지금 병원으로 이송 중이에요. 명호도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어요. 딸의 신발까지 발견되어서 이미 모든 희망을 포기했던 상황이었거든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자세한 상황은 따님이 의식을 회복하면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병원으로 가시죠. 세 사람은 급히 차에 올라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가는 내내 정숙은 기도하듯 중얼거렸어요. 살아있다니. 정말 살아있다니. 병원에 도착하자 응급실 앞에는 이미 기자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실종 사건이 워낙 화제가 되었던 터라 구조 소식도 빠르게 퍼진 거였어요. 실종자 가족이십니까? 지금 심경이 어떠세요? 기자들이 마이크를 들이댔지만 정숙과 명호는 대답할 겨를이 없었어요. 오직 딸을 만나는 것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응급실에서 의사가 나왔습니다. 환자 보호자분이세요?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탈수와 체력 저하가 심하긴 하지만 곧 회복될 것 같아요. 의사의 설명을 듣고 정숙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정말로 딸이 살아서 돌아온 거였습니다. 언제 만날 수 있나요? 지금 링거를 맞고 있는데 1시간 후면 의식이 완전히 돌아올 것 같습니다. 1시간이 마치 하루 같았어요. 정숙과 명호는 병원 복도에서 초조하게 기다렸습니다. 그동안 겪었던 모든 고통과 오해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드디어 면회 허가가 났습니다. 정숙과 명고는 떨리는 마음으로 병실 문을 열었어요. 침대에 누워있는 은희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많이 야위고 지쳐 보였지만 분명히 살아있는 딸이었어요. 은희야. 정숙이 딸의 침대 곁으로 달려가 손을 잡았습니다. 은희가 천천히 눈을 떴어요. 엄마, 아빠. 은희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분명했습니다. 정숙은 딸의 손을 꽉 잡고 눈물을 흘렸어요. 우리 은희 정말 무사해서 다행이야.
엄마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알아? 은희가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몸이 너무 약해서 제대로 되지 않았어요. 명호는 조심스럽게 딸의 곁에 다가섰습니다. 은희야, 아빠가 미안하다. 은희가 아버지를 바라보며 고개를 저었어요. 아빠 잘못이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릴 게 있어요. 은희는 힘겨워하면서도 그날 밤의 진실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에 아빠한테 말하고 싶었어요. 제가 이미 모든 걸 알고 있다고, 그래도 아빠를 진짜 아빠로 생각한다고. 명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은희의 편지에서 읽었던 그 마음이 진짜였던 거였습니다. 아빠가 저를 안아주려고 하셨을 때 배가 갑자기 흔들렸어요. 그래서 균형을 잃고 떨어진 거였어요. 은희의 설명을 들으며 명호는 자책했습니다. 결국 자신 때문에 딸이 바다에 빠진 거였으니까요. 아빠가 붙잡으려고 하셨지만 미끄러져서 놓쳤죠. 아빠 잘못이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었니? 정숙이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열흘이나 바다에서 어떻게 버틸 수 있었는지 신기했거든요. 떨어지자마자 구명조끼를 찾았어요. 다행히 근처에 떠 있더라고요. 그걸 붙잡고 떠다니다가 작은 무인도에 도착했어요. 은희는 천천히 자신이 겪은 일들을 설명했습니다. 섬에 민물이 조금 있었고 조개나 해조리로 버텼어요. 매일 배가 지나가길 기다렸는데 은희의 이야기를 들으며 가족들은 딸의 생존 의지에 감탄했어요.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버텨낸 거였습니다. 헬기 소리가 들려서 정말 기뻤어요. 살았다고 소리치면서 손을 흔들었죠. 그때 병실 문이 열리며 해경 수사관이 들어왔습니다. 실례합니다. 간단히 몇 가지만 확인하고 싶은데요. 은희는 수사관에게도 같은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아버지가 자신을 해치려 한 것이 아니라 안아주려다가 일어난 사고였다고 명확히 증언했어요. 그럼 이 사건은 단순 사고로 결론 지어도 되겠군요. 이명호 씨에 대한 수사도 종료하겠습니다. 명호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드디어 용의자라는 오명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 거였습니다. 수사관이 나간 후 가족 3명만 남았습니다. 은희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엄마, 아빠, 제가 섬에서 매일 생각한 게 있어요. 뭘 생각했니? 가족이 뭔지. 피가 섞였다고 가족이고 피가 안 섞였다고 남이 아니라는 걸요. 은희의 말에 명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빠, 제가 아빠 친딸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 이미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전혀 상관없어요. 은희야, 아빠가 저를 키워주시고 사랑해주신 게 중요해요. 그게 진짜 가족이잖아요. 명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빠가 바보였다. 그런 것 때문에 너를 의심하고 미안하다. 이제는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진짜 가족이에요. 정숙도 딸과 남편을 번갈아 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드디어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깨닫게 된 거였습니다. 병실 밖에서는 기자들이 여전히 취재하려고 대기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가족들에게는 그런 것들이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서로가 있다는 것, 그리고 서로를 사랑한다는 것이 가장 소중했거든요. 엄마, 아빠, 집에 가고 싶어요. 은희의 말에 정숙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의사 선생님이 내일 퇴원해도 된다고 하셨어. 그럼 내일 집에 가자. 네, 우리 집에서 가족들이 함께 있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명호도 딸의 말에 동의했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은희는 병원에서 깊이 잠들었고 정숙과 명호는 딸을 지키며 밤을 보냈습니다. 열흘 동안의 악몽 같은 시간이 드디어 끝난 거였어요. 석 달이 지났습니다. 가을이 깊어가는 어느 토요일 오후 정숙과 명호 그리고 은희는 함께 바닷가를 걸었어요. 예전과 같은 바다였지만 이제는 전혀 다른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무서운 곳이 아니라 딸을 다시 돌려준 고마운 곳으로 느껴졌거든요. 이상하죠? 예전에는 바다가 무서웠는데 지금은 편안해요. 은희가 파도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무인도에서 열흘을 버틴 경험 덕분인지 이제는 바다가 친구처럼 여겨졌어요. 나도 그래. 요즘은 바다를 보면 마음이 평온해진다. 명호도 동감했습니다. 예전에는 죄책감과 불안 때문에 바다를 바라보았다면 이제는 감사한 마음으로 바라보게 되었어요. 세 사람은 모래사장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석양이 바다를 물들이고 있었고 갈매기들이 자유롭게 날아다니고 있었어요. 평범하지만 소중한 일상이었습니다. 엄마, 아빠, 저 그동안 많이 생각해 봤어요. 은희가 부모님을 바라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가족이 뭔지에 대해서 말이에요. 무인도에서 혼자 있을 때 엄마, 아빠 생각만 했거든요. 정숙이 딸의 손을 잡았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피가 섞였느냐 안 섞였느냐는 정말 중요하지 않다는 걸요. 명호가 딸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그런 것들로 고민하지 않게 되었어요. 아빠가 저를 낳지는 않으셨지만 저를 키워주셨잖아요. 첫걸음말을 할 때 손을 잡아주시고 자전거 타는 법을 가르쳐 주시고 대학 졸업식 때 축하해 주신 모든 순간들이 진짜예요. 명호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은희야, 아빠, 이제는 확신해요. 아빠는 제 진짜 아버지세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아버지라고요. 명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딸을 꼭 안아주었어요. 바다에서 놓쳤던 그 포옹을 이제서야 제대로 할 수 있게 된 거였습니다. 아빠도 이제 확신한다. 넌 내 딸이야. 세상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딸이라고. 정숙은 남편과 딸이 포옹하는 모습을 보며 행복해했어요. 드디어 진정한 가족이 된 것 같았거든요. 우리 다시는 서로를 의심하지 말아요. 무슨 일이 있어도 가족은 가족이니까요. 정숙의 말에 세 사람 모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해가 지면서 바다는 황금빛으로 물들었어요. 세 사람은 잠시 말없이 그 아름다운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각자의 마음속에는 서로에 대한 사랑과 감사가 가득했어요. 그런데 엄마, 제가 무인도에서 일기를 썼는데 보실래요? 은희가 가방에서 작은 공책을 꺼냈습니다. 무인도에서 나뭇가지로 모래에 쓰던 것들을 나중에 기억해서 적어둔 거였어요. 정말? 어떤 내용이야? 정숙이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첫 번째 날에는 무서웠어요. 혼자 남겨진 것 같아서요. 하지만 둘째 날부터는 생각이 바뀌었어요. 은희가 공책을 넘기며 설명했습니다. 엄마 아빠가 저를 찾고 계실 거라는 확신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포기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우리 딸이 정말 대단해. 명호가 딸을 자랑스러워하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매일 밤마다 별을 보면서 다짐했어요. 살아서 돌아가면 엄마 아빠에게 더 잘해드리겠다고요. 은희의 이야기를 들으며 정숙과 명호는 감동받았어요.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가족에 대한 사랑을 놓지 않았던 딸이 너무 대견했거든요. 마지막 날 일기에는 이렇게 썼어요. 은희가 공책의 마지막 페이지를 폈습니다.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나는 세상에서 가장 좋은 부모님을 만났고 그분들의 딸이 되어서 행복하다. 정숙은 딸의 일기를 들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우리가 더 고마워해야 할 사람은 은희야. 내가 있어서 우리가 진짜 가족이 될 수 있었어. 바람이 살랑 불어왔습니다. 세 사람의 머리카락이 바람에 날리며 마치 바다가 축복을 보내주는 것 같았어요. 앞으로 우리 더 많은 추억 만들어요. 은희의 제안에 정숙과 명호가 동시에 대답했습니다. 좋아.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가족들은 함께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정숙이 요리하고 명호가 설거지를 준비하고 은희가 테이블을 세팅했어요. 평범한 일상이었지만 이보다 소중한 시간은 없었습니다. 식사를 하면서 은희가 말했습니다. 앞으로 저희 가족 이야기를 책으로 써볼까 해요. 가족의 진정한 의미에 대한 이야기로요. 좋은 생각이야. 우리와 같은 고민을 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 명호가 딸의 아이디어를 지지했습니다. 제목은 뭘로 할까요? 정숙이 물었습니다. 바다가 가르쳐준 사랑은 어때요? 은희의 제안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녁 식사 후
정숙은 혼자 은희의 방에 들어가 작은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펜을 들어 일기를 쓰기 시작했어요. 70세, 나는 이제야 안다. 사랑은 끝내 진실을 이긴다. 가족은 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만들어지는 것이다. 오늘 우리 가족은 진짜 가족이 되었다. 일기를 다 쓰고 정숙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멀리 바다가 보였어요. 달빛에 반짝이는 바다는 이제 더 이상 무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고마웠어요.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깨닫게 해준 바다에게 말이죠. 거실에서는 명호와 은희가 함께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와 딸이 나란히 앉아 웃으며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니 정숙의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여보, 은희야, 내일은 뭐 하고 싶어요? 정숙이 거실로 나와 물었습니다. 가족 사진을 찍으면 어떨까요? 진짜 가족 사진으로요. 은희의 제안에 명호도 찬성했어요. 좋지. 우리 세 명이 함께 있는 사진을 많이 찍자. 그래요. 앞으로는 매년 가족 사진을 찍어서 앨범을 만들어요. 세 사람은 내일의 계획을 세우며 행복해했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밤이 깊어갔지만 가족들은 좀처럼 잠자리에 들지 않았습니다. 함께 있는 시간이 너무 소중해서 아끼고 싶었거든요. 그동안 놓쳤던 시간들을 보상받는 것 같았어요. 창밖으로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은희가 무인도에서 바라보았던 그 별들이었어요. 이제 그 별들은 절망이 아니라 희망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엄마, 아빠, 사랑해요. 은희가 마지막으로 인사했습니다. 우리도 사랑한다, 은희야. 정숙과 명호가 동시에 대답했어요. 바다 마을의 평화로운 밤이 찾아왔습니다. 진정한 가족이 된 세 사람은 각자의 방에서 행복한 꿈을 꾸었어요. 내일 또 함께 보낼 소중한 하루를 기대하면서 말이죠.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감동받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더 많은 감동 실화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꼭 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구독자 여러분의 이야기가 늘 기다려집니다. 이 채널이 여러분의 하루에 작은 감동이 되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